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재벌 총수를 포함해 자산가 20여 명이 약 522억 원이나 되는 증여성 자금, 그러니까 수출입 같은 정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은 많은 돈을요, 국내에 들여와서 당국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어떻게 이 돈을 만들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만약 비자금이나 또 세금 탈루 같은 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노는데 돈을 쓰고 있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없는 거죠. 불안이 계속되면서 골프장이나 노래방, 유흥업 같은 오락 문화 산업의 카드 긁은 돈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2.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만 비교를 해보면은요, 2009년 이후에 준 폭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 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곳, 정보기술, 이른바 닷컴 업종입니다. 중국의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역대 최고로 돈을 끌어모았죠. 그리고 올 상반기에 미국 벤처기업에 투자된 돈도 작년보다 55%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다소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을 재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돈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거든요. 공모가 대비 40%나 급등을 했는데 최근 이 온라인 쇼핑이나 게임에 이어서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이 알리바바 돌풍에 대해서 거품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부에서 알리바바의 놀라운 성장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몇 차례나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여당의 의뢰로 연금학회에서 아주 고강도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현재보다 43% 올리고요. 또 받는 금액, 수령액은 34% 깎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인데요. 공무원 단체는 즉각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도 이 단체의 반발로 무산이 됐는데 사부에서 올해 이 고강도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김용화 연금학회장을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월요일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주말만 보내고 오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시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오늘도 주가는 거래소 한 14.5포인트 빠져서 2,039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빠져서 577.35 정도로 끝났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거칠어졌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2,314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247억 정도 매도를 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봤을 경우에 이제 통신이라든가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만 소폭 올랐고요. 나머지 업종들, 즉 전기전자라든가 철강금속, 화학건설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지수를 좀 돌려서 마이너스 한 18포인트 정도에서 마이너스 14 정도로 약간 돌려 세웠다는 자체가 조금 그럼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팔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아직 그 부분 자체를 크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닌데요. 만약 네.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어진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자체가 호주에서 열렸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네. 중국의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경제 하드랜딩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외부적으로는 좀 요인을 끼쳤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또 하향 조정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예. 특히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4조 7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체 쪽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조면은 막 10조 얘기할 때에 비해서는 반토막도 안 되네요. 그렇죠. 이 가장 큰 요인 자체는 사실 이제 그건 가장 많은 삼성전자 이익 부분에 가장 많은 걸 차지했던 게 사실은 핸드셋이라 보통 표현하는 휴대폰 쪽 아니었습니까? 네. 그쪽 부분에서 좀 실적이 많이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반도체 부분 자체도 그닥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전 쪽도 역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조금 일단 실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글쎄요 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딱 뭐라고 잘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였나요? 아닙니다. 국내 증권사요. 국내 증권사요? 예. 예. 아직까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죠. 그럼요.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다음 달 중순 정도 네.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3,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어떤 보고서 하나가 시장을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런 정도가 우리 시장을 끌어오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들한테 어떤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아주 핵폭탄을 하나 터뜨렸죠. 한전 부지 자체를 네. 10조 5천억이 넘는 돈에 사들인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향후에 어떤 경제성 자체를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은 오늘 시장을 끌어낸 가장 큰 요인이었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향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행태, 매매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인가요? 내일 하나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중국의 이 경착륙 가능성,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경기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꾸준하게 제기가 됐다가 없어졌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전에도 매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어떤 자본주의의 잣대를 놓고 보는 건 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네.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공산당 일장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면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은 7.5%, 7.6%는 어떤 경제 성장률 자체를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는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밖에서 볼 때 보게 되면 뭔가 좀 깨름칙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상태고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중국 당국에 있어가지고도 그 경제 성장률 목표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그걸 어떤 시기든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바깥의 잣대로만 가지고 중국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외국인들 어떨지 좀 예의주시 해봐야겠네요. 네, 내일은 좀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매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가요? 네, 이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에 법원 경매 시장에서 이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법원 경매 전문 업체인 GG옥션에 따르면요. 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20일 동안 이른바 강남 3구, 강남, 송파, 서초가 되겠죠. 네. 이곳에 있는 10억 이상 아파트의 낙찰률이 85%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낙찰률이 80%다, 90%다 하는 거는 감정가 대비 판매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였다면 낙찰가율이 90%였다면 9억에 이제 낙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이 낙찰률이 그러니까 낙찰률이라는 거는 전체 나온 것 중에 몇 %가 낙찰된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낙찰 가율이라는 거는 감정가격 대비 몇 %냐 됐나 이런 건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조금 낙찰률하고 낙찰 예. 가율하고 조금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2일에 경매가 진행된 이 서초구 반포에 있는 반포 경남 아파트 네. 154평방미터 같은 경우인데,
이게 감정가의 106%에 팔렸다고 합니다. 더 높았네요. 감정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예. 가격이 팔린 거죠. 네. 이게 부동산 경기가 부진할 때는 뭐 3번, 4번씩 유찰돼가지고 감정 가격 대비 30%, 40% 이렇게 팔리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100% 이상으로 그만큼 이 시장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고. 예컨대 대치동에 있는 한보미도 137평방미터형 같은 경우는 이거 역시도 감정가의 104% 14억 3천만 원에 팔리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경매 시장에서 최소한 2번 정도는 유찰이 되고 유찰될 때마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2번 정도는 유찰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한 번 정도 유찰. 그만큼 지금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매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물론 경매 시장 자체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걸 뭐 채용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 중에서도 이런 강남의 아파트들, 고가의 좋은 아파트들만 이제 팔리는 게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의 경매 시장 분위기하고 지금의 경매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뜨거워진 건 맞는 것 같고요. 강남이 더 뜨거운 것도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항상 이 부동산 경기가 뜨거워질 때는 이른바 비싼 지역, 네. 노른자의 지역부터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을 그렇죠. 보이고 있죠. 예. 혹시라도 또 이게 과열돼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약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지금 아마 시장 전체로 본다면 과거 같은 그런 부동산 버블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광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한 5, 6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의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강남이라든가 이런 몇몇 지역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대기업 공채들이 속속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은 아무래도 삼성이잖아요. 네. 삼성의 공개 채용 일정이 확정이 됐죠. 워낙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삼성 고시다, 네. 뭐 제4의 고시다 이렇게까지 불릴 만큼 이 삼성그룹의 공채, 대졸 공채는 뜨거운 이 경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이제 지원서를 받고요. 네. 일종의 서류 전형이죠, 그게. 물론 거기서 뭐 탈락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직무적성 검사 실시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삼성의 공채가 관심을 갖는 경우는 여기는 이 응시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필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너나 없이 다 일단은 응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삼성 채용 시험, SSAT라고 하죠. 삼성 채용 시험 볼 때는 전국에 고사장이 모자라가지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도시로 올라와서 시험을 보고 하는 이른바 고비용 채용 시험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 그래서 사실 삼성이 이 채용 제도를 바꾸려고 했다가 한 번은 대학 서열화를 삼성이 뭐 부추긴다 이런 네. 논란 때문에 그게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랬었죠. 어쨌든 이번에 한 4,000명, 5,000명 뽑는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뭐 몰라도 뭐 정말 몇만 명, 뭐 그런 10만 명 이상이 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 직무 적성 검사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었던가요? 그때 이 그 얘기를 했던 게요? 당시에 아니요, 없애는 건 아니었고요. 네. 워낙 많은,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은 여기는 이제 서류 전형을 사실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SSAT를 볼 수가 볼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채용 관리 자체가 안 돼가지고 일부 대학의 이제 대학 총장들한테 추천권을, 그러니까 네. 이 서류 전형을 면제받을, 그러니까 SAT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아마 한 단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추천권을 주기로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대학은 뭐 예를 들어서 10명 추천권을 주고 어느 대학한테는 뭐 100명 추천권을 주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많이 추천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그러면 삼성이 대학을 줄 세우는 거냐. 네. 이런 논란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시행을 하려다가 뭐 시행도 못하고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하여간에 큰 기업은 큰 기업이고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기는 한 모양이에요. 네. 예, 정말 많이들 몰리고 이 삼성의 이 직무 적성 검사 시험에 대비한 학원들도 있다 그러고요. 학원 있고 이것도 인터넷 강의도 있고 스터디 그룹도 있고 네. 그래서 삼성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어쨌든 이거 준비하는 데만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참 한 기업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쏠림 현상 자체는 문제인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참 우리 사회에 예. 취업난의 단적인 상황을 반영해주는 모습이고요. 또 특정 기업에 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네. 이 청년들이 겪어야 되는 서글픈 자화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KB금융지주 내분에 대해서 최수연 금감원장이 한마디 하셨네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간부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원칙과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KB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또 내부 통제 문제, 성과 체계, 이사회 운영 방식 한번 종합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하나 더 감독 당국의 책임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 과정에서 이 제재 절차가 자꾸 지연이 된다거나 제재 심의 제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사실은 금감원장도 뭐 일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감독 당국의 책임론에 대한 것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대로 이거를 이 제재 절차 자체가 제대로 지연이 안 되고 감독원 내에서도 서로 이견이 나왔었고, 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그 추천, 그러니까 제재 내용이 금감원장으로 가면서 한 단계 높아지고 또 네. 금감위원장으로 가면서 또 한 단계 높아지고, 그럼 도대체 제재의 기준이 뭐냐? 이거 자체가 투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국도 뭘 잘못했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네.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막 올해 시작부터 해서 개인정보 유출부터 해서 네. 여기까지 금융업계는 확실히 체질 개선을 해야지 될 임계점에 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It's 4 minutes and call on the twist more. Let go. Twist more. 이따 뭐해? 주말엔 뭐해? Let's go. Call on the twist more. 지금 떠나. Twist more. 함께 떠나. 신나게 떠나. 4 minutes 4일 드라이브. Call on the twist more.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죠. 중국의 알리바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끌어모은 공모 자금도 역대 최고였는데 이날 주가가 40%나 오르면서 시가총액 몸집도 단숨에 페이스북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굉장한 것이다라고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알리바바의 기업 구조도 불투명하고 닷컴 버블이 또 재현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친중론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열풍, 이 의미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 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볼게요.
같아요. 서민들한테는 아직까지 비싼 것 같아요. 저희도 6만 원치 산 것 같아요. 7마리 6만 원. 그러면 한 마리당 9천 원이니까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즌 되면 뭐 본 걸로 한두 번씩은 사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인터넷에서 한 13,000원에서 15,000원 뭐 이랬는데 지금 18,000원, 2만 원 하네요. 고기 물량이 모자란다는데 그 정도예요? 예, 그래요. 하루에 많이 팔리면 얼마큼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린 날은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300kg, 250kg. 잘 나갑니다. 아주 잘 나가요. 두대 많이 모자랍니다. 저녁 시간이면 다 팔려요, 시장에서. 설은 막 300kg. 맛있습니다, 설. 아주 살이 좋고 맛도 좋고. 아, 꽃게 환장해요. 꽃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요. 아, 저렴해서 좋아요. 지금 가을철이어가지고. 지금 새우 맛있을 때 살도 많고. 꽃게는 간장게장, 찜, 양념게장 무침, 찌개도 해먹고, 찜도 해먹고, 꽃게탕도 해먹고. 맛있어요? 엄청 최고 맛있을 때.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김미련 리포터가 수산시장에 다녀왔네요. 꽃게 얘기하는데 전 어려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움직이는 꽃게 보면 그렇게 즐거워지거든요. 특히 올해는 풍어라고 해서 꽃게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어, 꽃게, 뭐 대하, 수산시장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김희경.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네, 알리바바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들어왔었어요. 그때 알리바바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인터넷 업체였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B2C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혹은 개인이 들어와서 개인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거래 업체입니다. 이 중국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주에 드디어 미국 증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증시에 들어가서 이제 공모 자금만 해도 세계 최대, 역대 최대였다고 하고 주가도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이 알리바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또 이게 거품이 아니냐,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돌풍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LG경제연구원의 조성환 선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알리바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알리바바는 지금 미국으로 하면은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 과거라면 B2B, 네. 중국의 업체와 미국의 이제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C2C,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 네. B2C라고 하는 기업과 개인의 거래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B2B는 하고 있나요?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요 서비스 영역은 타오바오라고 하는 C2C와 네. T몰이라고 하는 이제 B2C 요 두 개로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B2B는 계속 거래가 한 8% 정도 네. 지금 계속
거래는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꽤 메인은 아닙니다. 많네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 알리바바의 정체성은 일단 이 전자상거래 업체다라는 것으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주력 산업인데요. 예. 이거 외에도 뭐 금융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를 이제 전자상거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모든 서비스의 그 중심은 전자상거래에 있지만 이제 그거에 이제 필요한 이제 그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알리페이도 예. 이제 독립적으로 있고요.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이제 그 위어바오라고 하는 이제 그 금융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MMF 같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리가 현재 낮은 상황에서 이제 지금 한 2% 3%였다면 위어바오는 한 5%에서 6%의 고금리를 주면서 네. 그 이제 그 높은 이자를 이제 그러니까 알리페이에 있는 돈을 잠시 맡아서 고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도 지금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소셜 커머스 네.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개 한 19개 분의 그 지금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몇 살이죠? 알리바바가 현재 지금 태동이 된 거는 19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한 15살? 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마윈 회장이잖아요. 예. 이제 전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금도 우선 뭐 CEO에서 나와 있지만 네. 뭐 지금은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있죠. 예. 그 이사회 네.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이번에. 예.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 재밌는 거는 1988년도에 이 지금 마윈이 있던 곳이나 알리바바 본사가 항저우에 있습니다. 예. 항저우의 그 전자과학기술대학에 그 영어 강사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었군요. 예, 영어,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네. 이제 그냥 5년간 수업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5년간 해서 좀 길게 95년까지 그 영어 강사로 있다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알리바바 전에 전신인 그 기업을 운영하다가 한번 이제 실패를 겪고, 네. 99년도에 18명의 이제 그 직원과 함께 항저우에서 정말 와싱 상담을 해가지고 예. 만든 기업이 바로 이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튼 그 영어 강사 했었고, 네. 그 이제 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소프트뱅크 예. 이제 뭐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그 소프트뱅크의 그 회장과의 그 딜도 되게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받으러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네. 그 회장이 6분 만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스탑시키고서 내가 당신의 그 사업을 알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 돈을 주겠다. 그래서 줬는데 그때 마윈이 이거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을 주시면 부담이 됩니다. 그보다 적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신 원하는 비중에 그 지분율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래가 성사됐던 사례도 되게 좀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죠.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그래서 34%의 지분을 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손정희 회장도 상당히 깐깐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6분 만에 딱 그 스탑을 시키고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상당히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마윈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큰 사람은 큰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라는 뭐 그런 표현으로 지금 뭐 비춰지고는 있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주가도 많이 뛰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이제 구글 다음으로 시가총액은 전 세계 2위인 것 같은데. 뭐 MS까지 보면은 네. 이제 구글 MS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보다 올라가 있는 한 3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위 정도로. 예, 또 뭐 시총 주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큰 사람 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마윈 그 알리바바 회장은 하여간에 대박이네요. 예, 이번에 뭐 그래서 엄청나게 뭐 엄청난 이제 그 이득을 챙겼다고 보는데, 네. 그 두 분은 아무튼 좀 선교지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은 상장 첫날 지난 금요일일 텐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원래 이전부터 계속 올해의 하반기에 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그러니까 회사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였습니다. 네. 하반기 타깃으로 계속 주시해서 봤었는데요. 처음엔 60에서 66달러 정도의 이제 초기 공모가가 형성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너무 로드쇼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률이 높아져서 원래 초기에는 68달러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거래 시작 금액은 94.55달러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인 9월 19일 말씀이죠. 마감가는요? 예, 마감가는 종가는 93.89로 끝났는데요. 네.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12시에 뭐 9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89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은 2,314억 달러로 해서 한국 돈으로 하면 240조 7천억 정도 네. 해서 그 초기보다 68달러 기준보다는 38% 하루 만에 이렇게 성장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 게, 네. 이제 B2C 기업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알리바바가 최대 거래 업체, 상거래 업체가 된 데에는 어떤 그 독특한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 바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지금 신용카드 보급률이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10% 언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서로가 이렇게 잘 못 믿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현금 거래가 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재밌는 거는 이 알리바바가 처음에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는 어디다 팔아야 할지 모르는 판매자와 어디서 제품을 사야 할지 모르는 구매자를 연결해줬다는 면에서 우선 큰 거고요. 그 가운데서 방금 질문을 주셨던 그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우선 구매자가 원하는 품목을 결제를 하면 우선 그 돈을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면 그 알리페이를 알리바바가 뭐 티몰이든 타오바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을 전달받아서 만족했을 때에 알리바바 쪽에 이제 내가 이제 구매 확정을 하겠다라고 확정 버튼을 누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판매자에게 대금이 전달되는 거죠. 신뢰를 쌓군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예, 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그러면서 타오바오의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존과 그러니까 이베이 같은 경우는 10에서 12%의 판매 수수료가 존재하는 반면에 그렇죠. 이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제로, 아예 그냥 판매 수수료가 없고요. 다음에 이제 티몰 같은 경우가 한 3%에서 5% 이내의 판매 수수료가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도 믿고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고 판매자도 어떻게든 그거를 잘 서비스를 하면은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쇼핑몰과 대비해서 판매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한테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이제 아마존과 이베이와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는 오픈 마켓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바이 아마존 해가지고 아마존이 이제 다 상품을 구매해가지고 전달해주는 딜리버리까지 다 책임을 진다면 이 알리바바는 중간에서 그냥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형태로 가서 이베이랑 좀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리바바가요 이렇게 물건 파는 뭐 기업으로서만 이렇게 높은 몸값을 가졌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알리바바의 성장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우선 중국이라는 대규모 시장에 대한 그 성장성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하나는 최근에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가지고 계속 성장세에 있다는 거죠. 지금 30% 정도 그 보급률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은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다른 시장에 비해서 13억의 그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높은 성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에서 보면은 그 대리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대리점 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존도 가급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온라인에 대한 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상맥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 그 모바일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그 네트워크를 더 쌓을 수 있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곱수로 더 늘어나다 보니까
더 성장 가능성이 높지 네.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닷컴 버블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 다시 왔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우선 중국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클리어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중국 기업의 친화된 그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글하고 지금 페이스북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보면은 이게 좀 약간 폐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페이스북이 그런 그 논란의 종식을 계속 그 우려를 기회로 바꿔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상승하는 기조를 본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그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만 지금 계속 몰려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지금 미국에는 이제 그 11 메인을 해가지고 올해 6월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의 그 폐쇄성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중국에서 나와서 해외 진출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우려, 뭐 32% 가져갔다고 하지만 모바일.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뭐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열려라 참깨라는 것처럼 알리바바의 구호 중에 하나는 열려라 모바일, 뭐 열려라 뭐 중국에 뭐 그런 것처럼 세 가지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기업에도 투자 관심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게임 업체들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게임 업체들에 대한 인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게임 업체보다는 가장 지금 뜨거운 데는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네, 모바일 메신저가 왜 필요하냐면 이 전자선거에서 사람들 간의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지금 소문으로 나오는 거는 이번에 이제 그 크게 이득을 받은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가 뭐 저번 주에 뭐 계속 좀 소문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라인 쪽에 지금 뭐 지금 지분 투자를 들어간다. 예를 들면 지금 왓츠앱이 페이스북에 가져갔고, 다음에 위챗 같은 경우는 지금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 라인은 지금 국내 네이버가 당연히 이제 팔지는 않겠지만 투자하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일본 시장이나 중남미, 다음에 지금 미국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바일 시장을 통해서 모바일에서 네트워크를 가져가야지 결국에 모바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메신저 외에 이제 게임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관심을 모으겠네요, 알리바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이베이 기반으로 현재 지금 기반으로 가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지금 올해에 이제 알리바바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만나가지고 사진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성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번 그 FOMC 때 약간 잦아들기는 했는데요. 네네. 그래도 신흥국이 아무래도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돈줄을 죄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신흥국들이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거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나온 그 소식들을 보면 이런 예상과는 달리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시장 분석 업체 IIF에 따르면요. 8월에 그 아시아 신흥 시장에 97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는 233억 달러. 그다음에 5월부터 7월까지 평균 한 153억 달러 들어왔다고 하니까 계속 자금 유입, 그러니까 추세는 좀 둔화되지만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준이 9월 FOMC에서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미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안도하는 자금들이 신흥 시장에 계속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데이터 자료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연준이 그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통화 정책을 가져갈 거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신흥국
이것도 좀 그동안에는 큰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중국이랑 인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 나라들은 이제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신흥국들은 그 나라별로 편차가 경제 펀더멘털이 편차가 큰데 쉽게 말하면 좋은 나라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좀 부실한 나라, 뭐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뭐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좀 돈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적 장학금 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하는 나라에는 금리 차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가장 뭐 투자의 기본이 이제 네. 그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서 그리고 보면. 지난 주말에 호주 시드니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예. 그동안은 뭐 G20 그러면은 금융위기에 방어에 동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회의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요즘에 큰 이슈가 그 저성장 문제. 네.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 성장에 좀 어느 정도 그 걸림돌이 되고 또 그 저물가, 그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좀 써보자 이런 쪽으로 좀 중지를 모았고요. 세계 경제 성장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좀 힘을 합쳐서 극복해보자 이런 좀 얘기인데, 근데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네. 나라별로 좀 의견이 다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좀 추가 부양책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근시안적인 부양책을 쓰는 건 반대한다. 네. 그래서 미국이랑 독일이랑 좀 설전을 벌였고요. 그 환율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그 미국 재무장관 잭 루 재무장관이 그 환율은 좀 시장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G20 국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환율 방어를 하면서 좀 수출을 늘려서 경제 회복을 하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좀 그 미온적인 그런 입장을 좀 보였고요. 일본은 뭐 지금 1년 전부터 엔화 약세 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주변국 비판,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 이런 좀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다 부작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걱정이네요. 예, 어느 정도 그 요즘 나오는 얘기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편안해하는 환율이 이제 105엔에서 10엔 사이, 그러니까 105엔 중반을 제일 그 일본 경제의 그 맥시멈 유리한 환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 주말 뉴욕 시장에서는 109엔까지 올랐고요. 조만간 110엔을 넘을 것 같고 뭐 외신들 보면 112엔, 120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 110엔을 넘어가면은 일본이 수출로 얻어들이는 그 이익보다 그 수입 특히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 수입으로 인한 그 경제 충격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1년여 동안 엔저 정책 105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환율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26개월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엔저 이 정책이 일본 경제 일부 기업들에게는 좀 좋은 면이 있지만 일본 전체적으로 그 봤을 때는 총량을 봤을 때는 딱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좀 너무 오늘 오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생생경제 2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가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한전부지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 원의 낙찰을 받은 현대차그룹. 아무래도 좀 논란이 많은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이것 역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연금학회가 제안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생생로펌 시간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생생경제가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